어떤 인내는 나약함이 아니라 폭풍우를 위한 힘을 모으는 것이다. 어떤 효도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완전한 결별의 계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들은 나 박지훈이 말랑한 홍시인 줄 알았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그들은 내 아내 이서연이 동네북인 줄 알았다. 아무렇게나 괴롭혀도 된다고. 그들은 몰랐다. 내가 삼킨 모든 숨이 칼한 자루로 벼려졌다는 것을. 내가 흘린 모든 눈물이 칼날의 서슬을 더욱 시퍼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내가 내 손으로 그 문을 닫는 순간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이 집의 주인은 진작에 바뀌었어야 했다는 것을. 링이, 딸깍.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다. 저녁의 고요함을 깨고 싶지 않아 신발을 벗는 동작도 일부러 천천히 했다. 하지만 이른바 고요함은 단 3초밖에 유지되지 않았다. 으아앙. 안방에서 딸 하윤이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송곳처럼 나의 지친 신경을 후벼 파는 소리였다. 곧이어 주방에서는 국자와 프라이팬이 부딪히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내 아내 이서연이 초조함을 억누르며 아이를 달래는 목소리도. 하윤아, 착하지. 뚝뚝. 엄마 금방 할게. 금방 끝나. 하지만 거실에서는 이 모든 것과 어울리지 않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스마트폰 유튜브 영상에서 흘러나오는 방정맞은 웃음소리, 그리고 우리 어머니 김영숙 여사님의 상징과도 같은 불평 한마디. 아이고, 저놈의 계집애는 하루 종일 울기만 하네. 시끄러워서 늙으니 머리가 다 아프다. 서연아, 쟤 좀 그만 울리게 못하냐? 영상 하나를 마음 편히 못 보겠네. 나는 양옆으로 주먹을 조용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이것이 나의 집이다. 울음소리, 기름 냄새, 불평, 그리고 유튜브 배경음으로 가득 찬 숨막히는 감옥. 거실로 들어섰다. 눈앞의 광경은 벌겋게 달아오른 쇠꼬챙이 같아서 눈이 따가울 정도였다. 시평도 안 되는 거실, 따뜻한 노란색 조명 아래 우리 어머니 김영숙 여사님은 마치 태우마마처럼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두 발은 편안하게 탁자 끝에 걸쳐놓은 채 손에는 내가 지난달 월급의 절반을 털어 사들인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열심히 유튜브를 보고 계셨다. 이따금 영상에 웃음이 터져 껄껄 소리를 냈다. 딸의 울음소리나 주방의 분주함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리고 주방 입구, 내가 8년 동안 사랑한 여자, 나의 아내 이서연. 그 모습은 내 마음을 칼로 베는 듯했다. 그녀는 왼팔로 이제 막 돌이 지난 딸 하윤이를 힘겹게 안고 오른손으로는 국자를 쥔 채 프라이팬에 무언가를 열심히 볶고 있었다. 하윤이는 엄마 품에서 계속 몸을 비틀며 울어댔고 작은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아이를 붙잡기 위해 서연이는 극도로 불편한 자세로 몸의 절반을 주방 안으로 들이밀어야 했다. 등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처럼 휘어 있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관자놀이에 잔머리를 적셨다. 머리카락이 한 올 한 올 뺨에 달라붙어 있었다. 원래는 깨끗했을 그녀의 홈웨어 앞서픈 하윤이의 침과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등에는 기름때가 점점이 튀어 있었다. 서연아, 나왔어. 내 목소리는 사포로 문지른 듯 쉬어 있었다. 내 목소리를 들은 서연이가 화들짝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 반가움이 스치는가 싶더니 이내 짙은 피로감으로 뒤덮였다. 나를 보고 웃어주려 했지만 입꼬리가 겨우 올라가자마자 품에 안긴 하윤이가 더 서럽게 울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고개를 돌려 아이를 달랬다. 이제 오냐? 또 야근했어? 소파에 누운 김 여사님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여전히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퉁명스럽게 물었다. 관심이라기보다는 의례적인 신문에 가까웠다. 네, 프로젝트가 좀 급해서요. 나는 대답하며 외투를 벗고 주방으로 서둘러 걸어갔다. 맨날 프로젝트가 급하다지. 그깟 푼돈 벌어서 뭐 한다고. 내 엄마 좋은 옷 몇 벌 사주기에도 모자라겠네. 그녀가 깃털처럼 가볍게 던진 불평 한마디가 내 마음을 천근만근 짓눌렀다. 나는 대꾸하지 않고 서연이 손에서 국자를 넘겨받았다. 그리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 하윤이를 안으려 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
기름 냄새 배잖아. 어서 하윤이 좀 봐줘. 서연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다급하게 나를 막았다. 하윤이가 오늘따라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계속 보채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안고 밥했어. 내가 딸을 안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하윤이는 나를 보자마자 더 자지러지게 울었다. 작은 손으로 엄마 옷을 꽉 쥐고 놓지를 않았다. 어머니, 나는 참다 못해 소파에 앉은 김 여사님을 돌아보았다. 최대한 평온한 어조를 유지하려 했으며 말했다. 하윤이 잠깐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서연이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김 여사님은 마침내 스마트폰 화면에서 시선을 떼고 우리를 힐끗 쳐다보았다. 미간에 잡힌 주름으로 파리 한 마리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도 하루 종일 힘들어서 허리가 쑤시는데, 그리고 내가 애를 어떻게 봐. 어디 부딪히거나 다치면 또 나한테 뭐라 할 거면서. 그녀는 당당하게 말했다. 그러고는 다시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애 엄마라는 게 애 하나 제대로 못 보고 유난 떨기는. 하여간 요즘 것들은. 유난 떤다는 두 글자가 독침처럼 이서연의 몸에 밝혔다. 나는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억지로 눈물을 참아냈다. 그저 딸을 더 힘껏 끌어안고는 거의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지훈 씨, 어서 손 씻고 밥 먹어요. 나 정말 금방 끝나. 진짜야.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위해, 그리고 이 집의 마지막 남은 위태로운 체면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결혼 3년, 어머니가 너희들 돌봐주겠다는 명분으로 들어와 사신 이후 이런 풍경은 거의 매일같이 반복되었다. 서연이는 고향인 부산을 떠나 이 서울 땅에 나 말고는 아는 친척 하나 없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 집은 형편이 좋지 않아 집도 차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없이 나에게 시집와 10평 남짓한 월세집에서 아무 불평 없이 함께 살았다. 그때만 해도 어머니는 내게 서연이는 좋은 아이니 꼭 잘해주라고 신신당부하셨다. 하지만 서연이가 임신하고 어머니가 이사 오신 후 모든 것이 변했다. 어머니는 서연이가 임신 후에 게을러졌다고 타박했고 입덧으로 화장실을 더럽혔다고 싫어했으며 아들이 아닌 딸을 낳았다고 대놓고 실망했다. 서연이가 산후조리를 할 때 어머니는 매일같이 고스톱을 치거나 노인정에 춤추러 다니셨다. 이른바 산후조리 음식이라는 건 멀건 흰죽이 전부였다. 속이 편하고 젖이 잘 돈다는 게 이유였다. 서연이가 쇠고기 미역국이라도 한 그릇 먹고 싶다고 하면 어머니는 계집애 낳아놓고 무슨 좋은 국을 찾는담? 돈 아깝게라며 비아냥거렸다. 나는 어머니와 싸웠다. 소리도 질렀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어머니의 울고불고 난리치기로 끝났다. 어머니는 나를 마누라한테 홀려서 어미도 몰라보는 놈이라고 욕했다. 멀리 지방에서 일하시는 아버지는 통화할 때마다 늘 같은 말만 하셨다. 지훈아, 내 엄마다. 네가 좀 참아라. 나는 참았다. 계속 참았다. 내 인내가 가정의 화목을 가져다 줄 거라 믿었다. 서연이에 대한 나의 약속과 남몰래 해주는 위로가 그녀 마음의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심지어 나는 순진하게도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해서 내가 비밀리에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큰 집을 사서 어머니와 분가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나의 인내는 어머니의 등살을 더욱 심하게 만들었고 서연이의 선량함은 마음대로 짓밟아도 되는 나약함으로 취급되었다. 나는 눈앞의 광경을 보았다. 주방은 내 아내가 겪는 인간 지옥이었고 거실은 내 어머니가 누리는 안락한 천국이었다. 너무나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나 자신에 대한 증오와 뒤섞여 가슴속에서 화산처럼 들끓었다. 사실 나는 그들이 보는 것처럼 매달 몇백만 원의 고정 월급을 받으며 빌빌대는 평범한 프로그래머가 아니었다. 나는 모두에게 숨긴 채 여가 시간을 쪼개 작은 팀을 이끌며 앱 하나를 개발해왔다. 앱은 이미 마지막 테스트 단계에 있었고 여러 벤처 캐피털 회사에서 우리 프로젝트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중 한 곳은 내가 예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할 가격을 제시했다.
나는 모든 것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연이에게 아주 큰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었다. 나는 상상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그녀에게 내밀며 말하는 모습을. 서연아, 이제 우리 집이야. 더 이상 서러워하지 마. 나는 이날을 위해 치욕을 견뎠다. 하지만 지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데도 억지로 웃어 보이는 서연이를 보며 내가 정말 쓰레기 같은 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슨 서프라이즈, 무슨 미래, 그녀는 안정적인 현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녀에게 허황된 미래를 기다리게 한단 말인가. 나는 심호흡하며 들끓는 마음을 억눌렀다. 얼마 안 남았어. 박지훈, 조금만 더 참자. 이제 거의 다 왔어. 나는 서연이 손에서 국자를 빼앗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할게. 당신은 하윤이 데리고 저기 가서 좀 쉬어. 그러면서 나는 억지로 그녀 품에서 딸을 넘겨받았다. 하윤이는 내 품에 안기자 환경이 바뀌어서인지 아니면 엄마와 다른 내 채취를 느껴서인지 신기하게도 울음소리가 조금 잦아들었다. 나는 하윤이를 안고 서투르게 프라이팬에 음식을 볶았다. 기름 연기가 자욱해서 기침이 계속 나왔다. 서연이는 옆에 서서 나의 쩔쩔매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과 무력감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마침내 참았던 눈물이 떨어졌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그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 모습이 통곡보다 더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한편 소파에 계신 김 여사님은 마침내 웃긴 영상을 다 보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갔다. 더 편한 자세로 고쳐 누우며 새로운 잔소리를 시작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나약해. 애 하나 보고 밥 하나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야. 내가 너 낳았을 땐 말이야.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너 보고 집안일 하나도 안 빼놓고 다 했어. 지금처럼.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내 품에 안겨있던 하윤이가 갑자기 으아앙 하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이번 울음소리는 이전의 어떤 때보다도 컸다. 서러움과 불안함이 가득했다. 김 여사님은 갑작스러운 울음소리에 깜짝 놀라 스마트폰을 놓칠 뻔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주방 쪽을 향해 소리쳤다. 울고 울고 또 울고 하여간 웬 수덩어리. 이서연, 너 대체 애를 어떻게 보는 거야? 그 고함은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내 심장을 내리쳤다. 그리고 나의 모든 인내와 위장을 산산조각 냈다. 나는 딸을 안은 채 맹렬히 몸을 돌렸다. 핏발선 눈으로 나의 어머니를 노려보았다. 그 순간 내 몸 안에 어떤 스위치가 딸깍하고 완전히 켜지는 것을 느꼈다. 링얼, 뭘 그렇게 소리 지르세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전에는 없던 얼음장 같은 냉기와 살기가 서려 있었다. 마치 한겨울의 얼음 송곳처럼 거실의 온도를 순식간에 몇 도는 떨어뜨렸다. 김 여사님은 내 반응에 완전히 얼어붙은 듯했다. 그녀는 나를 멍하니 쳐다보며 입을 살짝 벌린 채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나 박지우는 언제나 말을 잘 듣고 효심이 깊으며 심지어 약간은 마마보이 같은 아들이었다. 이런 말투는커녕 목소리를 높이는 일조차 거의 없었다. 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녀는 약간 말을 더듬더니 이내 자신의 기세를 되찾으려는 듯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틀린 말했어? 저 죽일 놈의 계집애가 시끄럽게 해서 머리가 터질 것 같단 말이다. 애 엄마라는 게 애도 안 보고 내가 몇 마디 한 게 뭐가 어때서. 박지훈, 너 지금 외부 사람 하나 때문에 내 엄마한테 눈을 부라리는 거냐? 외부 사람이요? 나는 차갑게 웃으며 딸을 안은 팔에 힘을 주었다. 하윤이는 나의 분노를 느꼈는지 울음을 그치고 그저 흐느끼며 까만 눈동자로 자신의 할머니를 겁에 질린 채 쳐다보았다. 어머니, 똑똑히 들으세요. 이서연은 제 아내고 하윤이 엄마고 이 집의 안주인입니다. 이 집에서 그녀는 외부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들고 온 그 가짜는 규칙과 트집이 바로 외부거듭니다. 내 말은 김 여사님의 머리 위에서 터진 벼락과 같았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얘졌다가 이내 돼지간처럼 검붉게 변했다. 나를 가리키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너, 이 불효자식, 네가 저 여우 같은 거한테 단단히 홀렸구나.
내가 이 고생해서 너를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날개가 돋았다고 저런 여자 때문에 어미를 가르치려 들어? 좋아. 오늘 내가 똑똑히 보여주마. 이 집 주인이 누군지.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우리 앞으로 달려와 내가 안고 있는 하윤이를 낚아채려 했다. 에일이 내가 한번 보자. 나 없으면 너희 둘, 이 등신 같은 것들이 어떻게 사는지. 손대지 마세요. 나는 몸을 옆으로 피하며 하윤이를 품에 단단히 감쌌다. 내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가득했다. 이서연도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겁을 먹었다. 그녀는 급히 달려와 내 앞을 막아서며 김 여사님에게 애원했다. 어머니, 화 푸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하윤이를 잘 못 봤어요. 지훈 씨랑 싸우지 마세요. 그이도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었잖아요. 너 저리 비켜? 김 여사님은 서연이를 거칠게 밀쳤다. 힘이 어찌나 센지 서연이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뒤로 몇 걸음 물러나다 식탁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다.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서연아, 나는 눈에 불이 붙는 것 같았다. 그녀를 부축하러 가려 했지만 김 여사님이 길을 막고 놓아주지 않았다. 박지훈, 너 오늘 나한테 확실하게 말해. 저 여자더러 나한테 사과하라고 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앞에서 죽어버릴 테다. 김 여사님은 자신의 필살기인 드러눕기를 시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양손으로 허벅지를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질 것 같았다. 아이고, 내 팔자야. 불효자식을 키웠네. 평생 고생해서 키워놨더니 늙어서 며느리한테 구박이나 받고 아들놈까지 외부 사람 편을 드네. 내 팔자가 왜 이리 기구한가? 옆집 문이 열리고 이웃들이 고개를 내밀며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박씨네 또 싸우나 봐. 그러게. 저 집 시어머니 보통이 아니라던데? 나는 온몸의 피가 머리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이성의 끈이 하나씩 끊어졌다. 바닥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리는 어머니. 허리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는 아내. 품에서 겁에 질려 벌벌 떠는 딸을 보았다. 과거의 일들이 영화 필름처럼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서연이가 임신했을 때 신것이 먹고 싶다고 하자 어머니는 뱃속에 거지 들었냐, 임신한 게 유세냐며 욕했다. 서연이가 출산하던 날 10시간 넘게 진통을 겪고 있을 때 어머니는 분만실 밖에서 친척들과 통화하며 애 하나 낳는데 왜 저리 꾸물거리는지 참 쓸모없다고 큰 소리로 불평했다. 하윤이가 태어난 후 딸이라는 이유로 어머니는 안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입으로는 돈 안 되는 것들이라고 중얼거렸다. 서연이가 하윤이를 돌보기 위해 전도유망했던 디자이너 일을 그만두자 어머니는 동네방네 우리 며느리는 게을러서 맨날 집에서 놀고 먹는다. 다 내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산다고 떠들고 다녔다. 내 월급 통장은 결혼 후 서연이에게 맡겼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며느리가 돈 관리하면 집안 망한다며 기어코 통장을 다시 뺏어왔다. 그리고 매달 서연이에게 생활비로 200만 원만 주었다. 그러면서 젊은 너희들을 위해 돈을 모아주는 것이라고 생색을 냈다. 그 200만 원으로 세 식구, 아니 네 식구의 식비, 공과금, 그리고 하윤이의 분유와 기저귀 값까지 해결해야 했다. 서연이는 돈이 부족하다고 내게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화장품을 백화점 브랜드에서 마트 제품으로 바꾸고 옷을 브랜드 매장에서 인터넷 쇼핑몰 특가 상품으로 바꿨다. 한 번은 내가 몰래 그녀에게 500만 원을 보내주며 좋은 것 좀 사라고 했다. 그런데 다음 날 어머니가 내 핸드폰을 들고 와서 나를 추궁했다. 너 미쳤냐? 돈도 안 버는 여자한테 이렇게 큰 돈을 왜 줘? 제가 그럴 자격이 있어? 알고 보니 그녀는 이미 내 핸드폰 잠금 해제 비밀번호와 결제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냈던 것이다. 그 순간부터 나는 이 집이 뿌리부터 썩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인내와 양보는 평화를 가져오기는커녕 그들 모녀 멀리서 항상 전화로 어머니의 행동을 부추기는 내 여동생 박지혜까지가 서연이를 더 쉽게 괴롭히게 만들었다.
그들은 나를 생각도 감정도 없이 효도라는 말만 아는 도구로 여겼다. 나는 저항해야만 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생활과 이 집에 시달려 빛을 잃어가던 나의 아내를 위해,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자라야 할 나의 딸을 위해. 그래서 나는 1년에 걸친 비밀 계획을 시작했다. 나는 모든 여가 시간을 활용해 대학 시절 뜻이 맞았던 친구 2명과 함께 틈새 시장을 겨냥한 소셜앱을 개발했다. 우리에게는 창업 자금이 없었다. 모든 비용은 내가 몰래 모아둔 비자금으로 충당했다. 낮에는 회사에서 정해진 월급을 받는 성실한 프로그래머 박지훈으로, 밤에는 모두가 잠든 후 꿈과 미래를 위해 코드의 세계에서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창업가로 살았다. 나는 서연이에게 부업으로 외주 일을 해서 돈을 좀 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말을 믿었고 나를 몹시 안쓰러워하며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항상 걱정했다. 나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리스크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그녀까지 나 때문에 마음 졸이게 하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에게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다. 그녀가 알게 되면 내 돈을 전부 빼앗거나 사방에 자랑하고 다녀서 내 계획을 망쳐버릴까봐 두려웠다. 바로 지난주 우리 앱은 마침내 국내 굴지의 IT 기업으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았다. 가격은 30억 원. 인수 의향서에 서명하던 날 밤 나는 화장실에 숨어 흥분으로 온몸을 떨었다. 마침내 서연이와 하윤이에게 진정한 가정을 선물할 능력이 생겼다. 나는 원래 다음 달에 첫 계약금이 들어오면 바로 집을 사서 어느 화창한 주말에 서연이 손에 열쇠를 쥐어줄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단 하루도 더 기다릴 수 없었다. 눈앞에 이 황당하고 비참한 광경을 보며 내가 지금 당장 나서지 않으면 나 박지훈은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만. 나는 고함을 질렀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나 자신도 놀랐다. 바닥에서 행패를 부리던 김 여사님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거실은 순식간에 나와 하윤이의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다. 나는 하윤이를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김 여사님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마지막으로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결혼하던 날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서연이는 제 아내고 제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고 존중해달라고요. 그런데 어떠셨습니까? 당신은 그녀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녀의 인내를 짓밟아도 되는 나약함으로 취급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얻은 월세집에 살면서 그녀가 해준 밥을 먹고 그녀가 빨아준 옷을 입으면서도 그녀를 공짜 가정부, 출산 도구, 그리고 마음대로 욕해도 되는 화풀이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김 여사님은 나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당신은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누워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아이를 못 보는 게 아니라 보기 싫었던 겁니다. 당신은 매일 여기서 이간질하고 위세를 부리면서 정말로 나 박지훈이 장님이고 바보라고 생각했습니까? 나는 한마디 할 때마다 한 걸음씩 다가갔다. 김 여사님은 자기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공포심이 어렸다. 똑똑히 들으세요. 제가 참은 건 당신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제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체면을 지켜드린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체면을 당신 스스로 산산조각 냈습니다. 나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이 집이 당신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당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제가 그 소원 들어드리죠.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몸을 돌려 하윤이를 이미 눈물범벅이 된 서연이의 품에 안겨주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여보, 하윤이 데리고 방에 들어가 있어. 이런 모습 보게 하지 마. 서연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았다.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를 안고 서둘러 침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거실에는 이제 바닥에 주저앉은 김 여사님과 나, 그리고 탁자 위에서 여전히 지루한 영상을 재생하며
화면이 켜져 있는 스마트폰만 남았다. 내 시선은 벽 구석에 있는 공유기에 닿았다. 깜빡이는 녹색 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눈에 거슬렸다. 랭산,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공유기를 향해 걸어갔다. 내 발걸음은 느리고 무거웠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치 김 여사님의 심장을 밟는 것 같았다. 그녀는 겁에 질려 나를 쳐다보았다. 무언가 예감한 듯 입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외쳐댔다. 박지훈, 너 뭐 하려는 거야? 너 함부로 굴지 마. 내가 내 엄마야. 나한테 무슨 짓이라도 하면 너는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는 불효자식이 되는 거야. 나는 그녀의 고함을 무시하고 곧장 벽구석으로 갔다. 허리를 숙여 김 여사님의 공포에 질린 시선 아래 나는 손을 뻗어 딸깍 소리와 함께 공유기의 전원을 꺼버렸다. 순간 탁자 위 스마트폰 화면에 유튜브 영상이 멈추고 로딩을 나타내는 동그라미만 계속 맴돌았다. 온 세상이 조용해진 것 같았다. 김 여사님은 멍해졌다. 그녀는 나의 반격 방식이 이렇게 유치할 줄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처음에는 어이없어 하더니 이내 더 날카로운 욕설을 퍼부었다. 하하하, 박지훈, 너 참 잘났다. 나랑 싸우는데 고작 한다는 짓이 인터넷 끊는 거냐? 네가 인터넷 끊으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데이터 쓰면 그만이야. 이 등신, 머저리 같은 놈. 그녀는 욕을 하면서 허둥지둥 바닥에서 일어나 소파로 달려가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데이터로 전환하려는 심산이었다. 나는 그녀를 냉담하게 쳐다보았다. 마치 광대의 재주를 보는 듯했다. 어머니, 제 요금제는 가족 결합 상품입니다. 제가 주회선 사용자로서 언제든지 부회선의 데이터 기능을 정지시킬 권한이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매우 평온했지만 마치 얼음물한 바가지를 김 여사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끼얹은 듯했다. 그녀의 동작이 굳었다. 얼굴에 떠올랐던 더이한 미소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너 뭐라고? 말했잖아요. 나는 그녀 앞으로 다가가 스마트폰을 빼앗았다. 그녀가 보는 앞에서 통신사 앱을 열고 익숙하게 몇 번 조작했다. 지금부터 어머니의 이 유심칩으로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조작을 마친 후 나는 스마트폰을 그녀의 품으로 던져주었다. 김 여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화면 왼쪽 상단의 오지 신호가 정말로 통화 기능만 나타내는 이 표시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카카오톡을 열어보고 유튜브를 열어보았다. 예외 없이 모두 네트워크 연결 실패라는 메시지만 떴다. 그녀는 완전히 넋이 나갔다. 짧은 영상, 단체 카톡방, 그리고 인터넷 소설의 삶 전체를 의탁해온 중년 여성에게 인터넷 단절은 정신적인 능지처참과 다름없었다. 박지훈, 너 미쳤어. 네가 감히 내 인터넷을 끊어? 당장 복구해, 빨리. 그녀는 분노한 암사자처럼 내게 달려들었다. 내 스마트폰을 빼앗으려 했다. 나는 가볍게 피했다. 전 안 미쳤습니다. 나는 그녀를 보았다. 눈에는 한치의 온기도 없었다. 그저 어머니가 정신 좀 차리시게 하려는 겁니다. 지금 어머니가 누리는 삶이 과연 누구 덕분인지 깨닫게 해드리려는 겁니다. 어머니가 사는 이 집은 저와 서연이가 월세 내는 집이고 어머니가 드시는 밥은 서연이가 한 것이고 어머니가 쓰시는 스마트폰은 제가 사드린 거고 어머니가 쓰시는 인터넷은 제가 돈을 낸 겁니다. 이 집에서 어머니가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여기서 태우마마처럼 군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제가 어머니의 아들이고 서연이가 저를 존중해서 당신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모시고 산 겁니다. 하지만 모신다는 것이 당신이 제멋대로 굴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효도라는 것이 내 아내와 딸을 괴롭혀도 된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고요. 김 여사님은 나의 연이은 말에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얼굴이 간장색처럼 변했다. 그저 힘없이 몇 마디를 반복할 뿐이었다. 이 불효자식, 은혜도 모르는 놈, 효도요? 나는 웃었다. 그 웃음에는 비애와 조롱이 가득했다. 당신 눈에는 뭐가 효도입니까? 제가 영혼 없는 꼭두각시처럼
당신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까? 당신의 그 하찮은 통제욕과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제 아내와 딸의 행복을 희생해야 합니까? 서연이가 당신에게 시달려 사람 꼴이 아니게 되는 것을 보고 하윤이가 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찬 환경에서 자라는 것을 보면서도 제가 당신에게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감사해야 그게 효도입니까? 똑똑히 들으세요, 김영숙 씨. 그런 어리석은 효도, 저 박지훈은 배울 생각도 없고 배우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직접 불렀다. 우리 가족 관계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김 여사님은 나의 단호함과 낯설매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나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마치 오늘 처음이 아들을 보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더 이상 반응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그 말을 뱉었다. 어머니, 이 집은 너무 좁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기에는요. 내일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이 말은 마지막 지푸라기처럼 김 여사님의 모든 심리적 방어선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텅 빈 눈으로, 입으로는 중얼거렸다. 나를 쫓아내겠다고? 내 어미를 쫓아내겠다고? 박지훈, 네가 감히 내 어미를 쫓아낸다고?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정정했다. 목소리에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정중히 나가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근처에 원룸을 하나 얻어드리겠습니다. 월세와 공과금은 제가 내겠습니다. 매달 생활비로 3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들로서 제가 해야 할 부양의 의무입니다. 300만 원? 너 지금 거지 동냥하냐? 김 여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농담을 들은 듯 날카롭게 소리쳤다. 잘 들어, 박지훈. 내가 이 집에서 나갈 일은 없어. 이 집의 절반, 아니 대부분이 내 거야. 넌 내가 낳았으니 내 모든 건 내 거라고. 이제 와서 나를 쫓아내고 저 여우 같은 년이랑 둘이서 오붓하게 살겠다고? 내가 죽어도 그렇게는 안 돼. 그건 어머니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닐 겁니다. 나는 그녀를 차갑게 쳐다보았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하나 틀었다. 계집에 낳아놓고 무슨 좋은 국을 찾는담? 돈 아깝게 애 엄마라는 게 애 하나 제대로 못 보고 유난 떨기는? 우리 며느리는 게을러서 맨날 집에서 놀고 먹는다. 다 내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산다. 너 미쳤냐? 돈도 안 버는 여자한테 이렇게 큰 돈을 왜 줘? 제가 그럴 자격이 있어? 한 구절, 또 한 구절. 전부 그녀가 과거에 이서연을 욕하고 비난했던 녹음이었다. 이것들은 내가 오랫동안 몰래 녹음해둔 것들이었다. 나는 원래 이 파일들이 영원히 사용될 날이 없기를 바랐다. 심지어 이런 변태 같은 행동을 한 나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나의 이런 만약을 위한 대비에 무한히 감사했다. 김 여사님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새하얘지고 다시 잿빛으로 변했다. 마치 팔레트처럼 다채로웠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눈에는 충격과 공포가 가득했다. 너 이걸 녹음했다고? 박지훈, 너 정말 비열하구나. 나를 속였어. 비열하다고요? 나는 녹음을 끄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이 서연이에게 했던 짓들, 뱉었던 말들에 비하면 제 이 정도 수단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저는 그저 제 가족을 상처로부터 보호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마지막 선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최후 통첩을 날렸다. 첫째, 내일 스스로 체면을 지키며 나가세요. 그러면 우리 모자 관계는 유지됩니다. 저도 부양의 의무를 계속할 것이고 나중에 아프시면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제 집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 마시고 서연이와 하윤이를 괴롭힐 생각도 마십시오. 둘째, 계속 버티시겠다면 좋습니다. 저는 이 녹음 파일들을 모든 친척에게 보낼 겁니다. 아버지, 제 동생, 그리고 당신이 매일 같이 춤추러 다니는 노인정 친구분들한테까지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당신이 장기간에 걸쳐 제 가족 구성원을 정신적으로 학대했다고 고소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법정에서 봅시다.
그때는 당신 혼자만 창피한 게 아닐 겁니다. 나는 그녀를 보았다. 내가 이미 승기를 잡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녀를 너무나 잘 알았다. 김영숙 여사님은 목숨보다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모든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것은 그녀를 죽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일 것이다. 역시 그녀는 떨기 시작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공포 때문이었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낯섦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마치 악마를 보는 것 같았다. 너 나한테 이럴 수 없어. 내가 내 엄마야. 그녀는 마지막으로 힘없는 저항을 하고 있었다. 당신이 먼저 나를 아들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차갑게 몸을 돌렸다.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오늘 밤 혼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말을 남기고 침실로 들어갔다. 침실 문을 닫는 순간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등 뒤로 문에 기대지 않았더라면 바닥에 주저앉았을 것이다. 내 등은 이미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랭스의 침실 안은 어두컴컴했다. 작은 침대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다. 이서연은 하윤이를 안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울지도 말하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윤이는 이미 잠이 들었다. 긴 속눈썹에는 아직 영롱한 눈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작은 몸이 숨을 쉴 때마다 가볍게 오르내렸다. 서연이의 눈은 호두처럼 퉁퉁 부어 있었고 뺨에는 선명한 손톱 자국이 남아 있었다. 아까 김 여사님이 그녀를 밀칠 때 긁힌 자국이었다.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세게 조여왔다. 나는 다가가 그녀 옆에 앉았다. 그리고 가만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 나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미안해, 여보.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게 해서. 서연이는 고개를 저으며 오히려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입술이 몇 번 달싹이더니 결국 길고 긴 한숨으로 변했다. 지훈 씨, 아까 어머니한테 한 말들 다 진짜예요? 정말로 나가시게 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확실함과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진짜야. 내일부터 이 집에는 우리 세 사람만 있을 거야. 더 이상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을 욕하는 사람도, 당신을 가정부처럼 부리는 사람도, 우리 딸을 무시하는 사람도 없을 거야.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당신 엄마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안 좋은 거 아닐까요? 친척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아버님이나 아가씨가 알면 또 그들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난 상관없어. 나는 그녀의 말을 끊고 손을 뻗어 그녀 뺨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마음이 아팠다. 서연아, 예전에는 내가 너무 나약했어. 항상 조용히 넘어가려고만 했고 한 걸음 물러서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틀렸어. 나의 양보는 너의 눈물과 상처만 남겼을 뿐이야. 맹세할게. 오늘부터 다시는 네가 단 하나의 상처도 받지 않게 할 거야. 누구든 널 힘들게 하면 내가 그 사람 인생을 힘들게 만들어버릴 거야. 내 말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된 듯했다. 그녀는 나를 보았다. 눈빛에 점차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우리가 연애할 때 그녀의 얼굴에서 자주 보던 빛이었다. 밝고 뜨겁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던 빛. 하지만 그 빛은 결혼 후 몇 년 동안 자질구레한 생활과 끝없는 다툼 속에서 조금씩 희미해져 갔다. 지훈 씨. 그녀는 흐느끼며 내 품에 안겼다. 내 어깨에 머리를 묻고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울음을 마침내 터뜨렸다. 그녀는 아이처럼 울었다. 마치 지난 3년간의 모든 서러움, 모든 슬픔, 모든 인내를 눈물과 함께 쏟아내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를 꼭 껴안았다. 그녀의 눈물이 내 옷깃을 적시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몇 번이고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그 결정을 내린 순간부터 나와 나의 원가족 사이에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겼다는 것을. 앞으로 내가 마주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꾸지람, 여동생의 조롱, 그리고 모든 친척들의 손가락질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온 세상을 끌어안았기 때문이다. 한참을 온 후에야 서연이의 감정이 조금씩 진정되었다. 그녀는 내 품에서 고개를 들었다. 붉어진 눈으로 짙은 콧소리로 내게 물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떡해요? 어머니가 정말로 나가실까요? 그리고 우리 이 집 다음 달이면 계약 끝나잖아요. 집주인이 월세 올린다고 했는데 나는 그녀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았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투룸 아파트는 월세가 500만 원이었다. 거기에 어머니 생활비 300만 원,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생활비를 더하면 내 월급으로는 매달 빠듯했다. 돈을 모으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것이 바로 김 여사님이 항상 기세등등했던 이유이기도 했다. 그녀는 내가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확신했다.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가끔 그녀의 연금으로 집안 살림을 보태야 한다고 믿었다. 비록 그 돈은 대부분 나중에 이런저런 명목으로 다시 그녀에게 돌아갔지만, 여보, 나 믿어? 나는 그녀를 보며 진지하게 물었다. 서연이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웃었다. 침대 협탁 서랍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 서류는 내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서 종이 모서리가 조금 달아 있었다. 이게 뭐예요? 서연이는 의아해하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어두운 불빛의 의지에 표지에 적힌 몇 글자를 읽었다. 주식 인수 의향서. 그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지훈 씨, 이게 내가 전에 계속 외주일 한다고 했었잖아. 사실은 나는 심호흡을 하고 지난 1년여간의 비밀을 모두 털어놓았다. 어떻게 창업을 생각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팀을 꾸렸는지, 어떻게 여가 시간을 활용해 개발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자들과 밀고 당기기를 했는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30억 원짜리 인수 제안을 성공적으로 받았는지까지. 나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서연이는 감정이 북받치는 듯했다. 그녀의 입이 점점 크게 벌어지고 눈에는 충격, 안타까움, 그리고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내가 마지막 말을 마쳤을 때 그녀 손에 들려있던 의향서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서류를 주울 생각도 않고 떨리는 두 손을 뻗어 내 얼굴을 감쌌다. 당신, 이 바보야. 이렇게 큰 일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녀의 눈물이 다시 한번 쏟아졌다. 하지만 이번 눈물에는 웃음이 섞여 있었다. 당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모든 게 다 결정되면 당신에게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었어. 큰 집을 사서 등기부등본에는 당신 이름만 쓰고 싶었어. 당신이 당당하게 부산에 계신 부모님을 모셔와서 당신의 딸이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드리고 싶었어. 바보, 당신이 내 최고의 서프라이즈야. 서연이는 내 이마에 입을 맞추고 나를 꼭 껴안았다. 나는 큰 집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당신만 있으면 돼. 박지훈, 정말 고생 많았어. 그 순간 모든 피로와 모든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졌다.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생각했다. 반전 예고, 다음 날 어머니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크게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고 심지어 스스로 이사 가겠다고 말했다. 그녀의 이런 이상한 태도는 나를 경계하게 만들었다. 그러다 내 여동생 박지혜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고서야 더 큰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가 순순히 물러난 이유는 여동생으로부터 이서연에 대한 비밀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 비밀은 우리의 결혼 생활을 완전히 파탄내고 다시 나를 장악할 수 있는 왕패라고 그녀가 믿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이른바 비밀은 엉뚱하게도 나조차 몰랐던 우리 작은 가정의 미래에 대한 엄청난 변화를 불러오게 된다. 랭우, 다음 날 아침 내가 눈을 떴을 때 옆자리에 서연이와 하윤이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침실을 나섰다. 거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김 여사님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주방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는데 전기밥솥에는 이미 죽이 끓고 있었고 냄비에는 삶은 달걀 몇 개가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어머니가 이사 온 이후로 집안의 아침 식사는 항상 서연이가 준비했다. 김 여사님은 늘 늦잠을 자고 일어나 식탁에 앉아 아침 식사가 입에 맞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며 스마트폰을 보기 바빴다. 오늘 해가 서쪽에서 뜬 걸까? 내 마음은 의심과 경계심으로 가득 찼다. 일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내 경험상 그녀는 절대로 쉽게 굴복할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나 다를까 내가 아침 식사를 식탁에 차렸을 때 김 여사님의 방문이 열렸다. 그녀가 걸어 나왔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다. 밤새 운 사람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했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식탁으로 걸어가 앉아 말없이 죽을 먹기 시작했다. 서연이도 하윤이를 안고 나왔다. 식탁 위의 아침 식사와 어머니를 보고는 그녀 역시 놀라움과 불안함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서연이가 무언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김 여사님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복잡했다. 원망, 아쉬움,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의 연민에 가까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밥 먹어라. 그녀는 덤덤하게 한마디 하고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아침 식사는 기이한 침묵 속에서 끝났다. 식사를 마치자 김 여사님이 스스로 설거지를 시작했다. 나와 서연이는 더더욱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서연이가 급히 다가갔다. 됐다. 김 여사님은 그녀의 손을 피하며 여전히 평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는 해줄 기회도 없을 텐데. 그렇게 말하고는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나와 서연이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다. 잠시 후 김 여사님이 주방에서 나와 내게 말했다. 지훈아, 잠깐 나와봐라. 할 말이 있다. 그녀는 먼저 베란다로 나갔다. 나는 뒤따라갔다. 서연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내 뒷모습을 보았다. 베란다에서 김 여사님은 등을 돌린 채 창밖을 보고 있었다. 나 이사 가기로 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너는 집 알아볼 필요 없다. 내 동생 지혜네 집으로 들어갈 거다. 걔가 얼마 전에 큰 집으로 이사 가서 방이 남아돈다더라. 나는 조금 의외였지만 경계심이 더 컸다. 정말이세요? 그래. 그녀는 몸을 돌려 나를 보았다. 얼굴에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했다. 아들아, 어제는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늙어서 노망이 났는지 너한테 못할 말을 했다.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그녀의 갑작스러운 사과는 내 온몸의 털을 곤두서게 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녀는 고개를 그냥 이제야 깨달았다. 너희 젊은이들은 너희들만의 삶이 있는 건데 나 같은 늙은이가 너무 참견한 것 같다. 앞으로는 너희들 잘 살아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덧붙였다. 내 짐은 별로 없으니 오늘 오후에 내 동생 차 타고 갈 거다. 너는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는 그녀는 거실로 돌아가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순조로웠다. 나는 베란다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보았다. 마음속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도대체 무슨 꿍꿍이일까? 오후에 내 여동생 박지혜가 정말로 차를 몰고 왔다. 그녀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나를 획 째려보고는 곧장 김 여사님 곁으로 가 다정하게 팔짱을 꼈다. 엄마, 고생했지? 괜찮아. 이제 나랑 집에 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어떤 사람들은 말이야. 머리에 기름이 꼈는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분도 못해요. 그녀는 비아냥거리며 말했지만 눈은 계속 나와 서연이를 향해 있었다. 서연이는 하윤이를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난처하게 서 있었다. 나는 무표정하게 그들을 보았다. 박지혜, 여긴 네가 환영받을 곳이 아니야.
짐 챙겨서 빨리 가. 어이구, 오빠. 출세했네? 박지혜는 차갑게 웃었다. 왜, 저지르고 나니 감당이 안 돼? 우리 엄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동생인 나까지 못 본 척하겠다? 박지훈, 예전엔 미처 몰랐는데 너 정말 대단하다. 저 근본도 없는 여자 때문에 친엄마, 친동생까지 버리겠다 이거지? 근본 없는 여자가 아니야, 내 아내다. 나는 차갑게 그녀의 말을 정정했다. 아내, 하, 자기 출신도 제대로 모르는 여자가 우리 박씨 집안 며느리라고? 박지혜가 갑자기 엄청난 폭탄을 던졌다. 나와 서연이는 모두 얼어붙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냐고? 오빠, 아직도 몰랐어? 오빠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아내, 이서연 말이야. 걔, 자기 부모님 친딸 아니야. 걔 버려진 애라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고아야. 헛소리하지 마. 나는 소리쳤다. 무의식적으로 서연이를 내 등 뒤로 보호했다. 서연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 없이 창백해지고 몸이 휘청거리는 것을 보았다. 헛소리? 박지혜는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세게 던졌다. 내 눈으로 직접 봐. 내가 사람 시켜서 내 아내 고향에서 알아본 거야. 여기 똑똑히 쓰여 있잖아. 걔네 아버지라는 사람, 애초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걔는 밖에서 데려온 입양아라고. 그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사실이야. 그런데 오빠는 아직도 걔를 보물처럼 여기고 있지. 자기 친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근본 없는 애. 태어날 때부터 복이 없는 팔자야. 그러니 아들은 못 낳고 돈 안 되는 계집애나 낳았지. 우리 집안이 정말 8대 조상까지 재수가 없어서 저런 걸 며느리로 들였어. 박지혜의 말은 독을 바른 칼날처럼 하나하나 서연이의 심장에 밝혔다. 나는 서연이의 몸이 가을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울음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입술을 굳게 깨물었지만 눈물은 이미 끊어진 진주 목걸이처럼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만해. 나는 달려가 박지혜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눈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 입 닥쳐. 한마디만 더 짓거리면 내가 내 주둥이를 찢어버릴 줄 알아. 오빠, 미쳤어? 저 여자 때문에 날 때리겠다고? 박지혜는 내 모습에 겁을 먹고 비명을 질렀다. 지훈 씨, 안 돼요. 서연이가 울면서 달려와 내 팔을 붙잡았다. 놔줘요. 나 때문에. 박지훈, 이 짐승 같은 놈. 내 딸 놔줘. 김 여사님도 정신을 차리고 달려들어 나를 때리고 욕했다. 상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때 내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박지혜를 뿌리치고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누구세요? 전화기 저편에서 차분하고 힘있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에는 미세한 흥분과 긴장이 섞여 있었다. 혹시 박지훈 선생님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용건만 간단히 하세요. 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아그룹 한태준 회장님의 수석비서 김비서라고 합니다. 태아그룹, 한태준, 나는 멍해졌다. 그 이름은 귀에 못이 밝히도록 들었던 이름이었다. 태아그룹은 국내 최고의 대기업으로 부동산, 금융, 기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태준은 재계의 전설과도 같은 인물로 매년 재벌 순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그런 거물의 비서가 왜 나에게 전화를 했을까? 저한테 무슨 일이시죠? 나는 마음속의 의문을 억누르며 물었다. 전화기 저편의 김 비서는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매우 정중한 어조로 내 머릿속을 순간적으로 하얗게 만드는 말을 했다. 박 선생님, 저희 회장님께서는 선생님의 아내 되시는 이서연 여사님이 아마도 회장님께서 20여 년 전에 잃어버리신 친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링료, 쾅. 마치 머릿속에 원자폭탄이라도 떨어진 듯 순간 모든 것이 하얗게 변했다. 내 손은 아직도 박지혜의 멱살을 잡고 있었고 거실에는 아직도 그들 모녀의 비명과 욕설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하지만 내 귀에는 오직 김 비서의 그 말만이 무한 반복되고 있었다. 선생님의 아내 되시는 이서연 여사님이
아마도 회장님께서 20여 년 전에 잃어버리신 친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20여 년 전에 잃어버린 친딸. 이게 무슨 영화에나 나올 법한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란 말인가. 나는 좋기 10초는 멍하니 있다가 겨우 목소리를 되찾았다. 메마른 목소리로 물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 선생님,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김비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20여 년 전, 저희 회장님의 따님이 불의의 사고로 실종되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최근 저희가 DNA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한 결과 이서연 여사님의 DNA 정보가 회장님 부부의 것과 99.99%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보다 확실한 확인을 위해 저희가 선생님과 사모님을 찾아뵙고 공식적인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물론 절대로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며 모든 것은 이 여사님의 뜻에 따를 것입니다. 나는 전화를 쥔 손에 너무 힘을 주어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고개를 돌려 내 뒤에 서 있는 잿빛 얼굴의 이서연을 보았다. 그녀 역시 전화 내용을 들은 듯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서 있었다. 하윤이를 품에 꼭 껴안은 채 마치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의지처인 것처럼. 한편 김 여사님과 박지혜도 욕설을 멈추고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 역시 회장님, 친딸 같은 핵심 단어들을 들은 모양이었다. 구체적인 상황은 몰랐지만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완전히 얼어붙었다. 어떻게 저희를 찾으셨죠? 나는 힘겹게 물었다. 이 여사님께서 대학 입학 시 학교의 요구에 따라 입력하신 DNA 정보 덕분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가 최근에야 전국 실종자 정보망과 연동되었습니다. 저희도 어제 막 소식을 접했습니다. 김 비서가 설명했다. 박 선생님, 이 일이 매우 갑작스럽다는 것을 압니다. 선생님과 사모님께서 당장은 받아들이기 힘드실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 회장님께서 지금 선생님이 계신 도시에 와 계십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즉시 찾아뵙고 싶습니다. 주소는 이미 파악했습니다.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사기꾼인가? 하지만 태아그룹과 한태준 회장의 이름은 가짜일 리가 없었다. 그 정도 거물의 정보는 공개되어 있어 조금만 검색해봐도 알 수 있었다. 사기꾼이 그를 사칭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컸다. 그렇다면 진짜란 말인가? 서연이의 출생은 그녀 마음속 가장 깊은 상처였다. 그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양부모님은 그녀에게 아주 잘해주셨다. 친딸처럼 여기며 있는 힘껏 그녀를 뒷바라지하여 그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하지만 그분들이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서연이는 더 죄송스러워했고 자신의 친부모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버렸는지 더 알고 싶어 했다. 이 질문은 20년 넘게 그녀의 마음속에 밝힌 가시와 같았다. 이제 그 해답이 눈앞에 있는 듯 했다. 그것도 이렇게 극적이고 믿을 수 없는 해답으로. 네. 나는 거의 생각할 겨를도 없이 대답했다. 오십시오. 전화를 끊고 나는 박지혜를 놓아주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다 겨우 중심을 잡고는 의심과 혼란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오빠, 방금 전화 누구야? 무슨 회장, 무슨 친딸? 김 여사님도 다가왔다. 얼굴에는 호기심과 탐욕이 가득했다.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서연이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차가운 어깨를 가만히 부축했다. 여보, 들었어? 서연이의 입술이 떨렸다. 눈물이 다시 한번 쏟아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빛에 고통과 절망이 아닌 혼란, 기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지훈 씨, 나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마. 나는 그녀와 하윤이를 함께 품에 안았다. 온 힘을 다해 그들을 껴안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 곁에 있을게. 당신이 누구의 딸이든 당신은 내 아내고 하윤이 엄마야. 그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내 말은 마치 강심제처럼 서연이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 주었다. 그녀는
내 품에서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옆에 있던 김 여사님과 박지혜는 이미 우리의 단편적인 대화와 반응을 통해 자신들도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진실을 짜 맞춘 듯했다. 회장, 친딸, 설마. 박지혜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이서연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마치 그녀 몸에서 꽃이라도 피어날 듯이. 김 여사님은 더 직접적이었다. 그녀는 몇 걸음의 서연이 앞으로 달려왔다. 얼굴에는 평생 지어본 적 없는 가장 아첨하고 가식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다. 목소리도 전례 없이 부드러워졌다. 서연아, 우리 착한 며느리. 아이고, 이 엄마의 방정맞은 입 좀 봐. 아까 한 말들 다 헛소리야. 헛소리.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응? 엄마가 그냥 너랑 장난친 거야. 그래, 장난.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손을 들어 자기 뺨을 가볍게 때렸다. 힘은 세지 않았지만 연기의 성분이 다분했다. 지혜도 참 어릴 때부터 철이 없어서 너한테 그런 장난이나 치고 이따가 내가 단단히 혼내줄게. 서연아, 방금 전화 진짜야? 네가 정말 그 모시기 대단한 회장님 딸이라고? 그녀의 눈에는 탐욕스럽고 뜨거운 빛이 번뜩였다. 그것은 마치 금은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빛이었다. 나는 그녀의 순식간에 변하는 추악한 얼굴을 보며 속이 메스꺼렸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그녀는 서연이의 코앞에서 그녀를 고아, 돈 안 되는 것들이라고 욕했다. 그런데 지금 회장님 딸이라는 거대한 후광 앞에서 그녀의 모든 각박함과 악독함은 순식간에 아무렇게나 버릴 수 있는 휴지 조각이 되었다. 어머니, 이제 이사 안 가세요? 나는 차갑게 웃으며 물었다. 안 가고 말고. 김 여사님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대답했다. 그리고 다정하게 서연이의 손을 잡으려 했다. 우리 서연이처럼 좋은 며느리를 등불 들고 찾아다녀도 못 구해. 내가 어떻게 떠나겠니? 우리 가족은 이렇게 다 같이 오손도손 살아야지. 그렇고 말고. 맞아, 형수님. 박지혜도 정신을 차리고 급히 아첨하는 얼굴로 바뀌었다. 형수님, 제가 아까 한 말 다 헛소리예요. 제가 그냥 형수님이랑 오빠 사이 좋은 게 질투나서 그랬어요. 제가 사과할게요. 제발 화 푸세요. 네. 나는 눈앞에 이 황당한 광경을 보았다. 나의 그 비굴한 어머니와 여동생을 보고 그들에게 둘러싸여 어쩔 줄 몰라 하며 여전히 창백한 얼굴의 아내를 보았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왜 내가 어젯밤 그토록 단호하게 그들을 내 삶에서 쫓아내고 싶었는지를. 그들의 존재 자체가 오염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치 썩은 고기에 꼬이는 구더기처럼 이익의 냄새를 맡으면 몰려들어 다른 사람의 피와 살을 빨아먹으면서도 감사할 줄을 몰랐다. 나는 더 이상 내 아내와 딸이 이런 환경에서 살게 할 수 없었다. 나는 맹렬히 앞으로 나아가 서연이를 내 뒤로 끌어당겨 그들 모녀와 떼어놓았다. 그리고 나는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활짝 열고 나가달라는 손짓을 했다. 두 분, 지금 당장 제 집에서 꺼져 주십시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얼음 창고에서 꺼내온 듯 차가웠다. 김 여사님과 박지혜의 미소가 얼굴에 굳었다. 지은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김 여사님이 다급하게 말했다. 우린 다 한 가족이야. 서연이가 곧 친아버지를 만나게 됐잖아. 이건 하늘이 내린 경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눈빛이 무섭도록 차가웠다. 꺼지세요.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기 전에 제 아내를 역겹게 만드는 사람이나 물건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마지막 위장을 완전히 찢어버렸다. 박지혜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그녀가 소리쳤다. 박지훈, 너 정말 주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내 마누라가 좋은 집안 만났다고 네가 뭐라도 된 줄 알아? 잘 들어. 그 집안에서 걔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아직 몰라. 지금 우리를 쫓아내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 나는 웃었다. 나 박지훈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은 당신들을 이 집에 들인 거야. 그렇게 말하고는 더 이상 말싸움을 하지 않았다. 나는 곧장 걸어가 그들이 현관에 쌓아둔 여행 가방을
하나씩 문 밖으로 던져버렸다. 꺼져. 나는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김 여사님과 박지혜는 마침내 나의 단호함과 흉포함에 겁을 먹었다. 그들은 흩어진 짐과 나의 핏발선 눈을 보았다. 오늘 더 버티는 것은 스스로 망신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좋아, 박지훈. 너 나한테 두고 봐. 우리 가자. 김 여사님은 악담을 한마디 남기고 박지혜를 끌어당겨 원망스러운 듯 바닥에 짐을 챙겨 엘리베이터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온 세상이 조용해진 것을 느꼈다. 나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 문을 닫았다. 몸을 돌리니 서연이가 하윤이를 안고 멍하니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다. 링치, 미안해. 나는 그녀 앞으로 다가가 눈가에 눈물을 닦아주었다. 또 웃긴 꼴을 보이게 했네. 서연이는 고개를 저으며 내 어깨에 가만히 머리를 기댔다. 짙은 콧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지훈 씨.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항상 내 편이 되어줘서요. 나는 웃으며 그들 모녀를 품에 꼭 껴안았다. 바보야. 우리가 한 가족이잖아.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다. 나와 서연이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서로의 눈에서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걸어가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앞장선 사람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기품이 넘쳤다. 바로 아까 내게 전화했던 김 비서였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키가 크고 풍채가 좋은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대략 60대쯤 되어 보였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그 두 눈은 유난히 밝고 예리해서 마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처음 만났지만 나는 한눈에 그를 알아보았다. 한태준. 경제 잡지와 뉴스에서만 보던 재계의 거물. 지금 그는 이 평범하기 짝이 없는 내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눈에는 내가 형용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흥분, 긴장, 불안, 그리고 깊은 죄책감. 그의 시선은 나를 넘어 내 뒤에 서 있는 이서연에게 닿았다. 그가 서연이를 보는 순간 그의 그 예리한 눈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그의 몸이 제어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회장님, 김 비서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그를 부축했다. 한태준은 손을 저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시선은 시종일관 서연이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서연이도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겁을 먹고 하윤이를 아는 채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 내 뒤에 숨었다. 아가, 내 이름이 서연이라고 했니? 한태준의 목소리는 몹시 쉬어 있었다. 조심스럽고 거의 비굴할 정도로 애원하는 듯한 말투였다. 서연이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내 옷을 꽉 잡았다. 나는 그녀의 몸이 떨리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다고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문 앞에 있는 두 사람에게 말했다. 회장님, 김 비서님, 들어오십시오. 집이 누추하지만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 비서가 급히 말했다. 한태준은 그제야 꿈에서 깨어난 듯 우리를 따라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우리의 이 작은 집을 둘러보았다. 눈에는 죄책감이 더욱 짙어졌다. 아가,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그는 서연이를 보며 목이 메어 말했다. 서연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이 뚝뚝 떨어져 하윤이의 옷을 적셨다. 분위기가 잠시 어색해졌다. 김 비서가 때맞춰 나섰다. 서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다. 이 여사님, 박 선생님, 이 일이 두 분께 매우 갑작스럽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것은 저희 회장님의 DNA 검사 보고서와 당시 따님께서 실종되었을 때의 경찰 신고 기록 및 관련 자료들입니다. 먼저 한번 보시지요.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서연이와 함께 소파에 앉았다. 서류는 두꺼웠다. 안의 내용은 상세하고 명확했다.
25년 전 한태준의 아내가 당시 3살이던 딸 서연이의 원래 이름을 데리고 공원에 갔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아이를 잃어버렸다. 그들은 경찰에 신고하고 미친 듯이 아이를 찾았다. 거의 도시 전체를 뒤집었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었다. 지난 세월 동안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조금의 소식이라도 들리면 어디든 한태준이 직접 찾아가 확인했다. 하지만 매번 실망만 안고 돌아왔다. 그러다 어제 기적이 일어났다. 서류에는 한태준과 그의 아내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의 여인은 온화하고 아름다웠다. 이목구비가 서연이와 7, 8알은 닮아 있었다. 서연이는 그 사진을 보고 완전히 넋이 나갔다. 그녀의 손이 제어할 수 없이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눈물이 더 심하게 흘러내렸다. 이분이 내 엄마?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래, 그분이 내 엄마다. 한태준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다. 서연아, 내 딸아. 아빠가 못나서 아빠가 너를 잃어버렸어. 그는 몇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손을 뻗어 서연이를 만져보려는 듯 했지만 공중에서 멈추었다. 그녀를 놀라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듯 했다. 그 조심스러운 모습에 내 마음이 시큰했다. 서연이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 어린 눈으로 그를 보았다. 20여 년의 의문, 20여 년의 서러움, 20여 년의 그리움이 그 순간 모두 해답을 찾은 듯했다. 정말 제 아빠 맞으세요? 그래, 내가 내 아빠다. 한태준은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그의 시야를 흐렸다. 그럼 엄마는요? 엄마는 잘 계세요? 이 질문을 듣자 한태준의 몸이 굳었다. 얼굴의 비통함이 더욱 짙어졌다. 옆에 있던 김비서가 한숨을 쉬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 여사님, 사모님께서는 따님을 잃어버리신 후 5년째 되던 해에 그리움으로 병을 얻으셔서 우울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소식은 청천벽력처럼 서연이의 마음에 내리꽂혔다. 그녀가 막 찾았던 희망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아니야, 그럴 리가. 그녀는 넋이 나간 채 고개를 저었다. 이 잔혹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수없이 친부모와 재회하는 장면을 상상했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것이 이런 하늘과 땅의 이별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가 너희 모녀에게 죄를 지었다. 내가 못나서. 한태준은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다. 두 줄기 뜨거운 눈물이 얼굴에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다. 재계에서 호령하며 발 한 번 구르면 업계 전체를 뒤흔드는 남자가 지금은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더없이 연약해 보였다. 거실에는 부녀의 억눌린 울음소리만 가득했다. 나는 하윤이를 안고 조용히 옆에 서 있었다. 그들을 방해하지 않았다. 나는 이것이 그들 부녀만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에게는 이 25년 만의 재회와 이 갑작스러운 비보를 소화할 시간이 필요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들의 감정이 조금씩 진정되었다. 한태준은 비통함 속에서 정신을 차렸다. 그의 시선이 서연이 품에 안긴 하윤이에게 닿았다. 이 아이가 내 외손녀니?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눈에는 자애와 갈망이 가득했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은 하윤이에요. 박하윤. 하윤이, 이름이 참 예쁘구나. 참 예뻐. 한태준은 손을 비비며 재회 이후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한번 안아봐도 되겠니? 서연이는 나를 보았다. 나는 격려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하윤이를 안고 한태준 앞으로 다가갔다. 한태준은 수많은 수십억짜리 계약서에 서명하고 수많은 기업의 생사를 결정했던 그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심지어는 약간 서툴게 서연이의 품에서 하윤이를 넘겨받았다. 하윤이는 핏줄의 끌림을 느꼈는지 전혀 낯을 가리지 않았다. 까만 눈동자를 동그랗게 뜨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한태준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작은 손을 뻗어 그의 손가락 하나를 잡았다. 아이고, 한태준의 마음은 이 작고 부드러운 감촉에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그는 하윤이를 안고 한참을 쳐다보다가 또 작은 뺨에 입을 맞추었다.
얼굴의 주름이 웃음으로 활짝 폈다. 제게 거물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다. 눈앞에 이 조손, 조슌의 모습을 보며 서연이의 얼굴에도 마침내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났다. 나는 그녀의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김비서는 이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박 선생님, 잠시 저와 이야기 좀 나누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와 함께 베란다로 나갔다. 박 선생님, 먼저 저희 회장님을 대신하여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비서는 내게 정중히 허리를 숙였다. 지난 세월 동안 저희 아가씨를 보살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 비서님, 과찬이십니다. 서연이는 제 아내입니다. 그녀를 보살피고 사랑하는 것은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나는 급히 그를 일으켜 세웠다. 아닙니다. 김 비서는 고개를 저었다. 저희가 다 보았습니다. 아까 현관에서 있었던 일도 저희가 아래층에서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셨더라면 아가씨께서 얼마나 더 많은 상처를 받으셨을지 모릅니다. 선생님은 책임감 있고 믿음직한 좋은 남자입니다. 아가씨께서 선생님과 결혼한 것은 큰 복입니다. 나는 조금 쑥스러워 웃었다. 박 선생님, 이제부터는 회장님께서 선생님과 아가씨께 드리고자 하는 약간의 보상과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 비서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보상이요?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네, 그렇습니다. 김 비서는 주머니에서 은행 카드 한 장과 열쇠 꾸러미 하나를 꺼냈다. 이 카드에는 100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아가씨께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다는 의미입니다. 비밀번호는 아가씨의 생일입니다. 이 열쇠는 이 도시 최고의 고급 주택인 한남더일 1동 최상층 펜트하우스 열쇠입니다. 380평방미터, 약 115평, 크기의 인테리어까지 모두 마쳤고 이미 아가씨 명의로 이전 등기까지 끝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선생님을 위해서도 선물을 하나 준비하셨습니다. 김 비서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내게 건넸다. 이것은 태아그룹 산하에 새로 설립된 인공지능 기술회사의 주식 양도 계약서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선생님이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지분 30%를 무상으로 선생님께 양도하고 선생님을 회사 CEO로 임명하고자 하십니다. 나는 그의 손에 들린 은행카드, 열쇠, 그리고 주식 양도 계약서를 보며 완전히 멍해졌다. 현금 100억, 최고급 펜트하우스, 그리고 최소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기술회사의 지분과 CEO 자리.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꿈 같고 과장되게 느껴졌다. 나는 마치 복권 1등에 당첨된 것 같았다. 아니, 1등 당첨보다 더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는 상황인가? 링바, 나는 김 비서의 손에 들린 것들을 바로 받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김 비서님, 그 마음은 저와 서연이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들은 저희가 받을 수 없습니다. 김 비서는 내가 거절할 줄은 예상하지 못한 듯 잠시 멍하니 있다가 급히 나를 설득했다. 박 선생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회장님께서는 절대 다른 뜻이 없으십니다. 이것은 그저 한아버지가 잃어버렸던 딸에게 해주는 아주 기본적인 보상일 뿐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아가씨께서 선생님과 함께 고생 많이 하신 것을 회장님께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저 두 분의 앞으로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지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이해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저와 서연이는 돈 때문에 함께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녀가 회장님의 딸인지 아닌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가난했을 때도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런 것들로 우리의 행복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내 자신의 주식 인수 의향서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회사도 지난주에 막 인수되었습니다. 물론 회장님께서 주시는 돈만큼 많지는 않지만 저와 서연이 그리고 하윤이가 평생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을 만큼은 됩니다. 김비서는 내 의향서를 받아들고 한번 훑어보더니 얼굴에 놀란 기색을 띠었다. 영서, 링씨, 앱이라니. 그럼 선생님께서 바로 영서앱의 창업자 박지훈 대표님이셨군요.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조금 의외였다. 저를 아십니까? 물론입니다. 김비서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영서앱은 저희 태아그룹의 투자부서에서도 접촉했었습니다. 잠재력을 매우 높이 평가했었죠. 다만 다른 IT 기업이 한 발 빨랐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를 놓친 것을 매우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업자가 바로 선생님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젊고 유능하시군요. 숨은 고수셨습니다. 나는 멋쩍게 웃었다. 과찬이십니다. 나는 의향서를 다시 받아들고 글을 보며 진심 어린 어조로 말했다. 김비서님, 회장님께 이렇게 전해주십시오. 그 마음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보상은 정말로 필요 없습니다. 회장님께서 서연이를 찾으시고 서연이가 자신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저희가 지금 바라는 것은 오직 회장님께서 평범한 아버지로서 서연이와 잘 지내시며 지난 20여 년의 정을 나누시는 것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김비서는 나를 보았다. 눈빛에 감탄과 존경심이 가득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박 선생님, 선생님의 뜻을 회장님께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가씨께서 선생님 같은 남편을 두신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은행카드와 열쇠를 다시 거두었다. 하지만 주식양도 계약서는 다시 내 앞으로 내밀었다. 박 선생님, 돈과 집은 거절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만큼은 부디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왜죠?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김비서가 미소를 지었다. 이 회사는 단순히 회장님께서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아가씨께 드리는 보장이기 때문입니다. 태아그룹은 규모가 크고 내부 관계가 복잡합니다. 회장님께서는 연세가 많으시고 아가씨 외에도 아들 1명과 딸 2명이 더 있습니다. 모두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그들이 갑자기 나타난 아가씨를 어떻게 생각할지 저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선생님께서 이 회사를 받아 크게 키워주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되면 선생님은 단순히 아가씨의 남편이 아니라 태아그룹의 파트너가 되시는 겁니다. 온 가족 내에서도 충분한 발언권을 갖게 되실 겁니다. 나중에 만약 혹시라도 회장님께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선생님께서는 아가씨와 아이들을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보호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시게 되는 겁니다. 김비서의 말은 거대한 돌덩이처럼 내 마음에 던져져 천겹의 파문을 일으켰다. 나는 순식간에 그의 뜻을 이해했다. 재벌가의 암투, 형제 간의 다툼. 예전에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들이 나와 서연이의 미래에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었다. 한태준은 내게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게 내 아내와 딸을 지킬 수 있는 무기를 쥐어주는 것이었다. 이것은 한 아버지가 딸에게 보내는 가장 깊고 가장 원대한 사랑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자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정중하게 김비서의 손에서 그 서류를 받아들었다. 알겠습니다. 받겠습니다. 나는 그를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회장님께 이렇게 전해주십시오. 저 박지훈,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서연이와 하윤이가 단 하나의 상처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면 회장님께서도 안심하실 겁니다. 김비서가 흐뭇하게 웃었다. 우리가 거실로 돌아왔을 때 한태준은 하윤이를 안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았지만 조소는 즐거워 보였다. 서연이는 옆에 앉아 평온한 미소를 띠고 그들을 부드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그들을 비추었다. 그 모습이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그 순간 나는 우리 작은 가정이 마침내 완전해졌다고 느꼈다. 한태준과 김비서는 저녁이 되어서야 떠났다. 떠나기 전 한태준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다. 눈에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서연아, 아빠가 내일 또 너랑 하윤이 보러 올게. 네.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으로 그를 아빠라고 불렀다. 조심히 가세요. 그래. 한태준이 대답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거의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그들을 보내고 나와 서연이는 한숨 돌렸다. 서로를 보며 웃었다. 삶이 마침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김영숙과 박지혜의 파렴치함을 너무 얕봤다. 그들이 내게 일으킬 문제의 능력도 얕봤다. 다음 날 유명 감성 블로거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인터넷에 폭발적인 글 하나를 올렸다. 글의 제목은 충격적이었다. 흑수저 남편, 재벌가에 빌붙으려 친어머니 내쫓아. 매정한 사위의 재벌 장인 100억 위자료 던져. 글은 내부 관계자의 어조로 한편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풀어냈다. 이야기 속에는 박모 씨라는 흑수저 남편이 있었다. 가난한 출신이었지만 착한 도시 여자 이모 씨와 결혼했다. 결혼 후 박 씨는 아내와 공모하여 자신의 친어머니를 장기간 학대하고 결국에는 노모를 집에서 쫓아냈다. 바로 그때 아내의 재벌 친아버지가 나타났다. 박 씨는 돈 냄새를 맡고 즉시 아첨하는 얼굴로 바뀌어 재벌가에 빌붙으려 했다. 하지만 재벌 장인은 해안으로 그의 본 모습을 꿰뚫어보고 100억 원을 던져주며 자신의 딸과 이혼하라고 했다. 박 씨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돈을 챙겨 떠났다. 현대판 쓰레기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글은 매우 감성적이었고 디테일이 가득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한 손으로는 아이를 안고 한 손으로는 요리했다. 흑수저 남편이 분노에 차 와이파이를 꺼버렸다 등등. 어제 우리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정확히 일치했다. 글의 마지막에는 몰래 촬영한 동영상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영상은 화질이 흐리고 각도도 교묘했지만 내가 김영숙과 박지혜의 짐을 집 밖으로 던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돌 하나가 천겹의 파문을 일으켰다. 이 글은 단 몇 시간 만에 각종 플랫폼으로 미친 듯이 퍼져나갔다. 댓글창에는 수만의 정의로운 네티즌들이 몰려들었다. 와, 저 남자 진짜 인간 말종이네. 자기 엄마를 쫓아내? 짐승만도 못하네. 저 여자도 좋은 사람 아닐 듯. 분명 남편한테 맨날 이간질했겠지. 전형적인 불효우. 신상 털어라. 저게 같은 남녀 주소랑 직장 다 까발려서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함. 할머니 너무 불쌍해요. 저 나이의 아들, 며느리한테 저런 취급을 받다니 세상 말세다. 순식간에 나와 서연이는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는 불효자와 악독한 며느리가 되었다. 나는 핸드폰에 가득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들을 보며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 글은 박지혜의 소행임이 틀림없었다. 그녀는 자칭 인플루언서 친구들이 몇 명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은 그녀에게 식은 죽 먹기였을 것이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다. 우리를 망신시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 한태준 회장이 우리를 싫어하게 되어 서연이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을 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했다. 나 박지우는 더 이상 그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말랑한 홍시가 아니라는 것을. 링지오, 띵동. 핸드폰이 울렸다. 김비서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박 선생님, 인터넷상의 일은 저희도 파악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시는지 여쭤보십니다.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면 저희가 30분 내로 그 글과 모든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김 비서의 메시지를 보며 나는 심호흡을 했다.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솟아올랐다. 뒷배가 있다는 느낌은 확실히 좋았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다. 글을 삭제하고 계정을 막는 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다.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는 있어도 그들의 악의적인 추측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김영숙과 박지혜가 원한 것이 여론 재판이라면 좋다. 내가 그들에게 전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대질할 기회를 주겠다. 나는 김 비서에게 답장했다. 김 비서님, 감사합니다. 이 일은 잠시만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어주십시오. 메시지를 보내고 나는 핸드폰을 껐다. 더 이상 그 더러운 말들을 보지 않았다. 나는 서연이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하윤이를 안고 창밖을 보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다 봤어? 내가 물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지훈 씨, 우리 경찰에 신고할까요? 신고? 나는 웃었다. 아니, 그렇게 하면 너무 쉽게 끝나는 거잖아. 나는 그녀를 보았다. 눈빛이 단호했다. 여보, 지금부터 당신이 조금 힘들 수도 있어. 나랑 같이 연극 한 편 해야겠어. 서연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나를 보았다. 나는 그녀의 귓가에 다가가 내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내 계획을 다 듣고 서연이의 눈이 점점 커졌다. 얼굴에 충격과 걱정이 어렸다. 지훈 씨, 이렇게까지? 괜찮을까요?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안심하라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를 믿어. 이 연극의 마지막 결말은 분명 모든 사람을 통쾌하게 만들 거야. 3일 후 인터넷 여론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국의 민생 문제 해결 프로그램 김영철의 속풀이쇼에서 갑자기 발표했다. 그들이 흑수저 남편 친모 내쫓은 사건에 대해 생방송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이었다. 프로그램의 당사자, 즉 우리 어머니 김영숙과 내 동생 박지혜가 직접 현장에 나와 그들의 비참한 사연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나 흑수저 남편 박모 씨도 제작진의 초대에 응해 현장에서 그들과 직접 대면할 것이라고.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이 들끓었다. 수많은 구경꾼들이 팝콘을 준비하고 이세기의 가족 드라마를 시청할 준비를 했다. 프로그램 생방송 당일 밤 스튜디오는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진행자는 그 지역에서 유명한 금메달 조정관인 김영철 씨였다. 프로그램이 시작되자마자 김영숙과 박지혜가 등장했다. 두 사람은 분명히 철저히 준비한 듯 했다. 수수한 옷을 입고 초췌한 화장을 했다. 무대에 오르자마자 울기 시작했다. 김영숙은 카메라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나의 불효와 서연이의 악독함을 호소했다. 그녀는 자신을 온갖 고생을 다했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 무정하게 버림받은 비련의 어머니로 포장했다. 박지혜는 옆에서 부채질을 했다. 때로는 휴지를 건네고 때로는 분개하며 몇 마디 덧붙였다. 어머니를 위해 분노하는 착한 딸의 이미지를 실감나게 연기했다. 그들의 연기는 현장 방청객과 수많은 네티즌들의 동정을 얻었다. 실시간 채팅창에는 나에 대한 욕설과 그들에 대한 위로의 글이 가득했다. 너무하네. 저 박지훈이라는 놈 완전 은혜도 모르는 놈이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저희가 다 응원할게요. 저 이씨라는 여자도 좋은 사람 아니야. 딱 봐도 여우 같네. 그들의 30분에 걸친 눈물의 호소가 끝난 후 진행자 김영철 씨가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비통한 어조로 말했다. 네, 김영숙 어머님과 박지혜 씨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솔직히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도 매우 무겁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박지훈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그분은 이에 대해 어떤 해명을 하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온 스튜디오의 적대적인 시선 속에서 나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무대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나는 그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위축되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내 얼굴은 평온했고 심지어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까지 머금고 있었다. 나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 진행자와 방청객을 향해 허리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그 흑수저 남편 박지훈입니다.
나의 침착함은 모두를 조금 의아하게 만들었다. 진행자 김영철 씨가 잠시 멈칫하더니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물었다. 박지훈 씨, 어머님과 여동생분의 주장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오, 김영철 씨가 눈썹을 치켜떴다. 그렇다면 인터넷에 올라온 그 어머님의 짐을 집 밖으로 던지는 영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물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김영숙과 박지혜를 보았다. 그들은 원망스럽고도 의기양양한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설명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몇 가지 녹음 파일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는 핸드폰을 꺼내 스태프에게 현장 음향 장비에 연결해달라고 신호했다. 곧 내가 예전에 녹음해두었던 김영숙이 서연이를 욕하는 녹음 파일들이 스튜디오의 거대한 스피커를 통해 모든 사람의 귀에 선명하게 전달되었다. 계집에 낳아놓고 무슨 좋은 국을 찾는담? 돈 아깝게. 애 엄마라는 게 애 하나 제대로 못 보고 유난 떨기는. 우리 며느리는 게을러서 맨날 집에서 놀고 먹는다. 다 내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산다. 녹음이 끝나자 스튜디오 전체가 술렁였다. 방금 전까지 비련의 주인공이던 김영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졌다. 박지혜도 당황해서 소리쳤다. 이거 조작된 거야. 합성한 거라고. 비열한 놈. 조작이요? 나는 웃었다. 저는 원본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문기관의 감정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여사님, 박지혜 씨, 감히 하시겠습니까? 두 사람은 즉시 입을 다물었다. 진행자 김영철 씨의 얼굴도 굳어졌다. 그는 김영숙을 보았다. 어머님, 이게 사실입니까? 나는, 김영숙은 우물쭈물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들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고 계속 말했다. 제가 그들을 집에서 내보낸 것은 제가 재벌가에 빌붙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제 아내 이서연을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언어적으로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으로서 한 남자로서 저는 그저 제 가족을 보호했을 뿐입니다. 내 말은 힘이 있었고 현장의 여론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행자 김영철 씨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반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듯했다. 그는 즉시 또 다른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박지훈 씨, 저희가 알기로는 박지훈 씨의 아내 이서연 씨가 태아그룹한테 준 회장님의 잃어버린 딸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박지훈 씨 역시 어머님과 다툼이 있었던 바로 다음 날 한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인터넷에서 말하는 빌붙기와 한 회장님이 100억 원의 위자료를 주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방송의 진짜 핵심이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내게 집중되었다. 김영숙과 박지혜도 다시 허리를 폈다. 그들은 1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유혹 앞에서 내가 100마디 말을 해도 변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웃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와서 대답하는 것보다 더 설득력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는 무대 뒤를 향해 손가락을 튕겼다. 모두가 놀란 시선 속에서 스튜디오의 연문이 열리고 화려하고 기품 있는 옷을 입은 한 여인이 2명의 경호원과 함께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 바로 나의 아내 이서연이었다. 오늘의 서연이는 평소의 수수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고급 샤넬 정장을 입고 섬세한 화장을 했다. 온몸에서 빛이 났고 기품이 넘쳤다. 마치 여왕 같았다. 스튜디오 전체가 순식간에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서연이의 지금 모습과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기운에 압도당했다. 김영숙과 박지혜는 더더욱 입을 떡 벌리고 넋이 나갔다. 입에 달걀이라도 들어갈 것 같았다. 서연이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와 내 손에서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그녀는 이미 핏기 없는 얼굴의 김영숙과 박지혜를 한번 쳐다보고 시선을 돌려 스튜디오 전체를 훑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응시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힘이 있었다. 마이크를 통해 스튜디오 전체에 울려 퍼졌고 수많은 가정의 TV 화면으로 전달되었다. 제 남편이 빌붙는다는 주장은 순전히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제 남편 그 자신이 바로 재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손에 든 리모컨을 눌렀다. 뒤쪽의 대형 스크린에 순식간에 서류 하나가 나타났다. 바로 국내 IT 대기업이 30억 원의 내 회사 영서앱을 인수한다는 주식 인수 의향서였다. 제 남편 박지훈은 영서앱의 창업자이며 자산 가치는 30억 원입니다. 감히 묻겠습니다. 그가 누구에게 빌붙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스튜디오가 다시 한번 술렁였다. 모두가 이 갑작스러운 반전에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김영숙과 박지혜는 더더욱 벼락이라도 맞은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서연이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녀가 리모컨의 다음 버튼을 눌렀다.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태아그룹의 주식 양도 계약서였다. 그리고 그 100억 원 위자료라는 것은 더더욱 가소로운 이야기입니다.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제 아버지 태아그룹 한태준 회장님께서는 제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태아그룹 산하의 시가총액 1조 원이 넘는 태아스마트테크의 지분 30%를 무상으로 제 남편에게 양도하고 그를 회사 CEO로 임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지께서는 제 남편이 이 세상에서 제가 평생을 맡길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남자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흙수저 남편이 아닙니다. 그는 진짜 용입니다. 서연이의 말은 힘이 있었고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따귀를 때리는 것처럼 김영숙과 박지혜 그리고 우리를 욕하고 의심했던 모든 사람의 얼굴을 후려쳤다. 스튜디오 전체가 숨을 죽였다. 모두가 연이은 엄청난 반전에 넋이 나갔다. 실시간 채팅창은 몇 초간의 정적 끝에 완전히 폭발했다.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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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본 반전 중에 최고다. 헐. 알고 보니 바보는 나였네. 박지훈 씨, 이서연 씨, 죄송합니다. 자산 30억 창업자가 잃어버린 재벌가 딸이랑 결혼한다고? 이게 무슨 신들린 드라마냐. 개쩐다. 통쾌하다. 저 시어머니랑 시누이 얼굴 완전 잿빛 됐네. 꼴 좋다. 사모님 YYDS. 저 기품, 저 말솜씨 완전 대박. 나는 내 옆에서 빛나는 아내를 보았다. 마음속에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다. 나는 알았다. 이 순간부터 모든 비방과 루머는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김영숙과 박지혜의 말로 또한 이미 정해졌다는 것을. 생방송은 계속되었지만 김영숙과 박지혜에게는 모든 것이 이미 끝났다. 그들은 의자에 주저앉아 잿빛 얼굴로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마치 모든 기운을 빼앗긴 듯했다. 그들이 공들여 계획한 여론재판은 결국 그들 자신의 공개 처형식이 되었다. 그들은 전 국민적인 웃음거리가 되었다. 진행자 김영철 씨도 지금은 당혹감과 충격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다. 그는 이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했지만 이렇게 극적이고 이렇게 완벽한 반전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다. 그는 손에 든 대본을 보며 입을 열었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현장의 PD가 이어폰을 통해 그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김영철 씨는 사면이라도 받은 듯 급히 헛기침을 하고는 매우 어색한 어조로 이 소동극의 마침표를 찍었다. 네, 박지훈 씨와 이서연 씨께서 사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 사건에는 깊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김영숙 어머님과 박지훈 씨 가족이 함께 앉아 진솔한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김영철의 속풀이쇼 특별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튜디오의 조명이 꺼지는 순간 나는 김영숙과 박지혜가 스태프의 부축을 받으며 넋이 나간 채 무대 뒤 직원 통로로 초라하게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감히 우리를 다시 쳐다보지도 못했다.
나는 알았다. 그들의 사회적 죽음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와 서연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손을 잡고 스튜디오를 빠져나왔다. 입구에는 김비서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이 서 있었다. 번호판은 8888이었다. 한태준, 나의 장인어른 이 차 옆에 서서 미소 지으며 우리를 보고 있었다. 아빠, 서연이가 웃으며 그를 불렀다. 그래? 한태준이 기쁘게 대답했다. 그는 앞으로 다가와 서연이를 힘껏 안아주었다. 그리고 내 어깨를 툭툭 쳤다. 잘했다, 박서방. 아빠 체면을 세워줬어. 나는 웃었다. 다 보셨어요? 당연하지. 생방송으로 전부 봤다. 한태준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감탄이 가득했다. 내 딸이 역시 안목이 있어. 고른 남편이 다르구먼. 달라.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모든 것이 그 웃음 속에 담겨 있었다. 그 방송 이후 김영숙과 박지혜는 그들의 좁은 사회에서 완전히 유명인이 되었다. 어딜 가나 사람들이 뒤에서 그들을 손가락질했다. 김영숙의 예전 노인정 친구들은 그녀를 보면 마치 전염병 환자를 본 듯 멀리 피했다. 박지혜의 회사는 여론의 영향을 받아 품행불량을 이유로 그녀를 해고했다. 그녀의 남편, 성실하고 평범한 남자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단호하게 그녀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들의 삶은 그들 스스로의 손에 의해 완전히 망가졌다. 그들은 여러 번 내게 전화를 걸어 울고불고 매달리며 용서를 구했다. 다시 집에 들어와 살고 싶다고 했다. 심지어 한태준을 통해 나를 압박하려 하기도 했다. 하지만 매번 나는 가차없이 거절했다. 어떤 잘못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어떤 선을 한번 넘으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법이다. 나는 그들에게 할 만큼 했다. 나중에 나는 그들이 박지혜의 집을 팔고 초라하게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이 고향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다. 그들은 내 인생에서 내가 직접 뽑아버린 썩은 이빨 2개와 같았다. 뽑을 때는 아팠지만 장기적으로는 내 온 세상을 건강하고 상쾌하게 만들어 주었다. 반년 후 나와 한태준의 공동 노력 아래 태아 스마트테크는 급속도로 성장했다. 국내 최초로 완전한 자체 기술을 가진 인공지능 칩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여 외국의 기술 독점을 깨뜨렸다. 시가총액은 계속해서 상승하여 10조 원을 돌파했다. 나도 무명의 프로그래머에서 기술업계에서 주목받는 신예로 떠올랐다. 그리고 내가 내 회사를 판 첫 돈으로 샀던 그 집도 마침내 인테리어를 마쳤다. 어느 화창한 오후 나는 차에 서연이와 하윤이를 태우고 도심 한강변에 위치한 한남더일로 갔다. 나는 서연이의 손을 잡고 115평짜리 펜트하우스로 들어갔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는 도시 전체의 찬란한 한강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햇살이 거실 전체에 쏟아져 따뜻하고 밝았다. 나는 주머니에서 등기권리증을 꺼내 서연이에게 건넸다. 등기부등본에는 그녀의 이름만 적혀 있었다. 여보,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서연이는 나를 보고 등기권리증을 보고 그리고 이 꿈 같은 집을 보았다. 눈물이 다시 한번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얼굴에 가장 찬란하고 가장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까치발을 들고 내 입술에 깊은 키스를 남겼다. 여보, 사랑해. 나도 그녀를 품에 꼭 껴안았다. 나도 사랑해, 여보. 품에 안긴 하윤이도 우리의 행복을 느꼈는지 까르르 웃었다. 맑은 웃음소리가 텅 비고 밝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마치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나는 창밖을 보았다. 석양이 지고 황금빛 노을이 한강 수면 위에 쏟아져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우리 세 식구의 가장 아름다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던 어느 저녁, 내가 내 손으로 와이파이를 끄고 어머니, 내일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라고 말했던 그 순간에서 비롯되었다. 그 순간 내가 끝낸 것은 단지 숨막히는 가족 관계만이 아니었다. 내가 끝낸 것은
나약하고 참고 억울함을 감수했던 바로 나 자신이었다.